오늘은 학습 심리학과 파블로프의 개. 파블로프의 개는 좀 익숙할 거예요. 근데 파블로프의 개가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는 학습 심리학이다 라는 거는 이제 오늘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들을 텐데, 이게 이제 학습 심리학의 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파블로프라는 심리학자는 학습 심리학자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심리학은 워낙에 중요하고 현대 심리학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라서 오늘만 다루고 끝나지 못하고 한 2, 3주에 걸쳐서 좀 일종의 시리즈죠. 시리즈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학습 심리학이 뭐냐? 개인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변화 이걸 지금 강조했죠. 변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지식을 축적해서 체계적으로 그 지식을 정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일단 뭐 뒤에 거 다 생략한다면은 앞부분, 개인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학습의 정의가 행동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학습, 러닝 하면은 어떻게 정의해 오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마 뭐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학습하면 그냥 시험 공부 생각하고 뭐 연습하는 거 생각하고 이 정도 생각했을 텐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학습, 뭐 시험 공부하고 책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실 기억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학습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은 그래서 행동의 변화, 어떤 사람이 행동이 전과 달라졌다, 그래야 학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은 학습은 아닌 거죠. 또 가시적인, 그래서 가시적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느껴져야 돼. 우와, 제가 달라졌네.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달라졌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타인에게 뭔가 감지되는 게 없어. 바뀌었다는 걸 못 느끼겠어.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저 사람의 태도 같은 것이 바뀐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학습은 시험 공부, 뭐 기술 훈련, 암기 이런 것하고는 아무튼 관련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학습은 다시 말하지만 행동의 변화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몇 가지로 좀 쪼개서 보면,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안 하던 짓 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 행동의 형성, 이렇게 축약해서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학습입니다. 근데 반대도 가능하겠죠. 하던 거를 안 하게 돼. 쟤 왜 하던 거를 안 해? 이렇게 돼도 학습이야. 학습. 변화니까 그것도. 이거는 근데 행동의 소멸 측면에서의 변화겠죠. 그리고 적게 하던 것을, 일종의 이제 비율이죠, 비율. 적게 하던 행동을 많이 해. 공부를 한 번밖에 안 하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던 애가 막 공부를 10번씩 해. 와, 진짜 좋겠다, 그치? 여러분들한테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럼 막 학습이야, 학습. 행동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행동의 양. 근데 반대로 많이 하던 걸 안 하게 돼.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초콜릿을 하루에 뭐 20개씩 먹었는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이제 15개로 줄이고 10개로 줄이고 먹는 횟수를 줄여가. 그런 변화죠. 이거는 이제 양이 줄어드는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하던 거를 안 하게 되든지 안 하던 걸 하게 되든지 어떤 행동이 많아지든지 줄어지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는 것, 뭐 합리화시키는 것, 이런 건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만 하는 거는 학습이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게요 라고 말로만 하는 건 학습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게 돼야지. 0이 1이 되고 1이 뭐 10이 되고 20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학습이고,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학습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뚜렷한 차이가 감지가 돼야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학습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연구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인공은 파블로프인데,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한 명 더 있는 거죠. 파블로프와 파블로프의 아주 든든한 연구자, 연구 파트너죠. 어떻게 보면 든든한 연구 파트너였던 파블로프의 개.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파블로프는 처음부터 심리학자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학습 심리학을 해야지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파블로프의 원래 분야는 소화생리학입니다. 소화생리학. 특히 침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포유류의 침. 신체가 어떻게 해서 음식물을 혈액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분해하는가, 그리고 이런 분해 작용에 침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침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 딱딱한 먹이를 주면은 이 침샘에서 침의 분비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입 안에서 그런 걸 감지하고 침의 그 분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의식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생리적인 작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서, 자동적인 시스템 갖춰져 있어서 센서가 작동하듯이 딱딱한 게 들어왔네? 이 센서가 작동하면은 침이 많아지고, 말랑말랑한 게 들어오면은 분비량이 줄어들고, 이게 막 그냥 센서가 자동이에요, 자동.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게 내 입에 들어왔어. 그래서 구슬이 들어왔거나 뭐 모래가 들어왔거나 돌덩이가 들어왔거나 머리카락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침 양을 조절하면서 그거를 걸러낼 수 있게 해줘요. 침의 또 어떤 움직임, 우리 이 구강 구조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런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침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음식 먹다가 뭐 혹시나 좀 안 좋은 거를 내가 먹게 될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게 될까, 그런 거는 보통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이게 놀랍게 못 먹을 것은 다 막 걸러내. 그리고 구슬 같은 거를 넣으면 구슬은 좀 이렇게 이 알갱이가 분명하잖아요. 알갱이가 결정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은 침으로도 걸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적게 나오고, 모래같이 막 알갱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낼 게 많으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닷가 같은데 놀러 가가지고 막 이 모래 던지기, 막 노래 같은 거 하고 이제 모래 입에 들어가서 퇴퇴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모래가 막 혹시나 내 그냥 속으로 막 들어갈까 이런 거 막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입 헹궈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침의 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니까. 머리카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특별히 파블로프의 개의 연구하기 좀 쉬웠나 봐, 당시에는 개가. 그래서 침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개를 대상으로 침샘에서 이제 침을 막 분비시키는 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되게 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개 침이 막 분비되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보통 제일 쉬운 방법이 먹이를 주는 거거든. 먹이를 주면은 이제 개가 침샘에서 침이 막 분비되고 그 침 안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연구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 개의 침을 많이 분비시키려고 먹이를 들고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먹이를 들고서 이렇게 보통은 가서 문을 열고 개 앞에 음식물을 놔야 침을 흘리고,
또 가서 문을 열고 음식물을 걔 앞에 놔야 침을 흘리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침이 한가득 고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침을 많이 흘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파블로프가 좀 이거 되게 신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도 갔더니 역시나 음식이 도착하기도 전에 마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사실 음식을 손에 들지 않았었어요. 음식을 손에 들지 않았었는데 파블로프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오면은 그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리기 때문에 강아지가 내 주인이 오는구나, 파블로프가 오는구나 이런 거 이제 인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침을 흘려버린 거예요. 마치 이 강아지가 기억이라는 게 있어서, 파블로프는 음식 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오면 좋은 걸 주는 사람, 그래서 내 이 침 분비샘에서 침을 막 흘러나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깊게 고민하다가 이름을 하나 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도착하고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분비되는 것은 일종의 물리적인 침 분비, 생리적인 침 분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억을 토대로 또는 어떤 기대죠, 기대하는 것을 토대로 침을 흘린다는 것은 이거 심리적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적인 반사작용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용어를 하나 생각해내게 되고, 이때부터 심리학자로서의 역할이 시작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소아생리학자였던 파블로프가 심리학으로 전향을 합니다. 파블로프의 가설은 이런 거였어요. 침을 흘리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센서가 작동되는 아주 자동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를 가리켜서 반사라고 불러요. 리플렉스. 그냥 툭 치면은 탁 튀어나오는 그런 반사작용 같은 거지.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면 침은 막 나오게 돼 있어. 음식이 내 눈앞에 딱 있고 이제 음식 냄새가 내 코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침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반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의 어느 부분에 탁 치면은 그냥 무릎이 툭 튀어 올라오듯이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작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파블로프가 나중에 심적 반사라고 칭했던, 또 심적 분비라고 칭했던 그런 작용은 이런 무조건 반사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천적이고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시스테매틱하게 작동하는 그런 반사가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을 토대로 어떤 기억이나 기대를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반사인 것 같은 거죠. 먹이를 주러 오는 파블로프의 발자국 소리에 침을 흘리고, 또는 먹이를 주는 그릇, 먹이 담는 그릇, 강아지 사료 담는 그릇, 이 사료 담는 그릇만 봐도 이제 침을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 무조건 반사는 아니잖아요. 왜? 음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음식하고 뭔가 연결시킨 반사인 거지. 진짜 음식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라 음식과 연관된 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 침 흘리는 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조건 반사라는 게 진짜로 있는가? 그리고 무조건적인 반사를 일으키는 것,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음식이죠. 개 먹이, 개 사료, 이런 강아지 먹이에 뭔가를 연결시키면 실제로 강아지 먹이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게 가능한가? 그거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후대 이제 심리학자들은 연합 학습 이렇게 이제 이름을 칭했죠. Association Learning. 무조건적으로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뭔가를 연합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먹이랑 뭔가 연결시킨다, 그 뜻에서 연합학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사를 일으키는 먹이 같은 것과 연합시킨 또 다른 자극, 이거는 이제 조건 자극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리고 실험을 드디어 실시합니다. 일단 무조건 자극을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먹이를 이 먹이통에 이렇게 잔뜩 담아서 침을 잘 흘리는지를 확인을 했어. 이건 이제 무조건 자극이죠. 강아지 먹이가 있으면 그 먹이라는 거는 침을 유발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적인 거니까. 무조건적인 거야. 근데 사실 강아지의 침을 전혀 유발하지 않는 무의미한 강아지에게 아무런 느낌도 없는 자극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실험에서는 메트로놈 소리 같은 거예요. 메트로놈 소리. 메트로놈 알죠? 그 뭐 음악에서 박자 맞추는 거, 똑딱 똑딱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뭐 불빛을 반짝였다 또는 뭐 종을 땡 쳤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파블로프는 종 땡 쳐서 실험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파블로프가 연구한 거는 이 메트로놈으로 연구한 거예요. 메트로놈. 그리고 종을 땡 치는 거는 일단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소리가 일정해야 되거든. 소리가 일정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 그래야 과학이에요. 사이언스가 되려면. 근데 종소리는 일정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손으로 종을 땡 쳐. 근데 두 번째로 또 땡 치는데 첫 번째 종소리와 동일한 스피드에 동일한 스냅의 각도, 동일한 강도로 쳤다는 보장이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과학적인 연구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메트로놈을 쓴 거란 말이야. 이거는 똑딱 아주 일정하잖아. 이거는 과학적인 도구죠. 그래서 이 속도를 딱 맞춰놓고 실험을 한 겁니다. 똑딱. 근데 강아지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아무런 느낌이 없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얘 뭐 하는 거야? 주인 뭐 하는 거야? 파블로프 뭐 하는 거야? 뭐 이랬겠지. 너 지금 뭐 하니? 먹을 거나 줘. 뭐 이랬겠지. 근데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죠.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하느냐? 의미 있는 자극과 이 전혀 의미가 없었던 똑딱똑딱 소리를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똑딱 한 다음에 먹이가 나와. 그럼 침 흘리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똑딱 먹이 주고 침 흘리고 똑딱 먹이 주고 침 흘리고 이런 걸 한 100번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죠. 어떤 확인? 똑딱 소리가 나면 먹이가 나온다는 거를 걔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알고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을 막 흘리겠지. 그래서 이 100번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마침내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우리 주인 뭐 하는 거야? 했던 그 똑딱 소리를 똑딱 소리만 들려줘요. 이제 먹이 안 줘. 그랬더니 마침내 똑딱 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이 메트로놈 소리가 의미 있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원래부터 의미 있었던 먹이랑 연합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연합학습이다. 원래부터 의미 있었던 이 무조건 자극인 먹이랑 똑딱 소리를 연결시키니까 걔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이 똑딱 소리가 마침내 의미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무의미한 자극이 아니라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학습한 개는 굉장히 오랫동안 똑딱 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는 일이 굉장히 오래 이어져요. 적어도 막 3, 4일은 이어지고 또 3, 4일 이어지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이 소멸됐었더라도 계속 이제 먹이가 안 나온다는 걸 아니까는 일정 부분에서 소멸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잠깐 하루 정도 이 똑딱 소리도 이제 들려주지 않아. 하루 정도 똑딱 소리 들려주지 않다가 그 다음날 느닷없이 똑딱 소리를 한번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침 흘려요. 마치 오늘부터 다시 시작인가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것이 똑딱 소리만 계속 들려주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침은 더 이상 흘리지 않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똑딱똑딱 소리가 뭐랑 연결됐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굉장히 영구적인 학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똑딱똑딱 소리만 계속 들려주다가 잠깐 쉬고, 여기 이제 포즈죠, 포즈. 포즈를 만들고 오랜만에 똑딱똑딱 소리를 뭐 한 일주일 만에 들려줄 수도 있어요. 이 포즈가 일주일 간격이 될 수도 있어. 오랜만에 다시 똑딱똑딱 소리 들려줬을 때 다시 침 흘리는 작용이 나타나는 이런 거를 자발적 회복이라고 불러요. 자발적 회복. 여기 이제 영어로 spontaneous recovery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먹이가 나오면은 학습이 되게 강해져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 계속 이 똑딱똑딱 소리만 나고 먹이는 여전히 안 나오고 그러면은 또 일정 또 소멸됐다가 나중에 오랜만에 들려주면 또 자발적 회복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파블로프의 중요한 발견이었던 거예요. 연합학습. 이미 의미 있는 것. 이미 우리 인간에게 또는 포유류에게 굉장한 뭐 동기부여를 해주고 의미 있는 작용을 하는 것,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뭔가 우리에게 이미 선호도를 유발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뭔가 선호를 유발하는 것과 전혀 의미 없는 것 또는 선호도도 유발하지 않는 것을 연결시키면 일종의 선호도의 전염이라고 할까? 또는 의미가 전염된다고 할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무의미한 것도 의미 있게 되고 비선호하던 것도 또는 아무런 선호가 없었던 것, 무선호죠. 무선호도 선호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파블로프가 연구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좀 더 조작을 해본 거죠. 내가 발견한 이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이런 게 이제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라는 건데, 또는 이 클래시컬,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수반성이라는 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반성. 컨팅전시인데, 뭐 쉽게 말하면 A 다음에 B가 나오느냐, 또 A 다음에 B가 나올 확률이 몇 번이 되느냐,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A가 B를 수반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요 그림 그린 사람이 좀 해상도 높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그림을 찾았는데, 원래 이게 종소리 아니라 그랬어요. 메트로놈 소리. 근데 아무튼 뭐 여전히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종소리 있었다고. 근데 아무튼 종소리 땡 치고 고기 주고, 땡 하고 고기 주고, 또 땡 하고 고기 주고, 또 땡 하고 고기 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반이 되면은 그 수반성이 100%라고 볼 수 있죠. 이때가 학습이 가장 잘 돼요. 가장 빠르고 강하게 학습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번만 해도 학습이 될 수 있어요. 메트로놈 소리 똑딱똑딱 고기, 똑딱똑딱 고기, 이렇게 10번만 해더라도 그러니까 수반성이 100%라면은 학습이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메트로놈 소리만 들어도 침 흘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지. 10번만 해도. 근데 만약에 땡 고기, 아니 똑딱똑딱 고기, 근데 그 다음에 똑딱똑딱 하고서 안 나와. 그 다음에 또 똑딱똑딱 고기, 그 다음에 또 똑딱똑딱 안 나와. 이렇게 두 번에 한 번꼴로 나온다. 그러면은 수반성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수반성이 50%밖에 안 되게 되면은 이제 한 말 그대로 50번, 60번 학습해야 이게 땡 소리 또는 똑딱똑딱 다음에 고기가 나오는구나를 그제서야 학습하죠. 그래서 더 오래 걸려요, 학습이. 그래서 파블로프가 확인했던 게 이겁니다. 정확하게 뭔가 수반성이 있어야 컨팅전시가 정확하게 100% 동반이 될 때 가장 학습을 잘하고, 이게 뭐 10번 중에 9번, 10번 중에 8번, 10번 중에 7번 이런 식으로 수반성이 떨어져 갈수록 학습이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예 뭐 학습을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런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우연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하잖아요. 반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고기를 주고 나서 똑딱똑딱 고기를 주고 나서 똑딱똑딱 이렇게 반대 역으로 하는 거지. 역으로 했을 때도 학습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역으로 하면 학습이 없어요.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부적인 수반성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데, 앞에서 봤던 거는 정적인 수반성인 거야. 앞에서 봤던 요거는 정적인 수반성이고, 뒤에 지금 나온 요거는 이제 부적인 수반성인데, 이런 부적인 수반성에 대해서는 학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아무리 인간보다 지능이 낮은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인과관계잖아요. 일종의 이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뭔가 원래는 의미 없었던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게 나와야 돼. 그래야 의미 없는 게 없었던 게 사실은 의미 있는 거랑 연결이 자꾸 되니까 이것도 의미 있게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의미가 있는 게 먼저 나오고 나서 의미 없는 게 나오면은 그냥 그건 여전히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 또는 뭐 선호가 없는 거를 선호하게 만들려면 그게 항상 먼저 나와야 돼. 먼저 나오고 나서 의미 있는 것 또는 이미 선호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근접성이에요. 근접성. contiguity. 근접성. 즉, 이 먹이 앞에 똑딱똑딱 소리가 나오는 것, 또는 어떤 일정한 밝기의 불빛이 반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빛이 반짝하거나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 것이 얼마나 그 간격이 짧으냐 그 뜻이에요. 즉 불빛을 반짝하고 나서 0.1초 만에 바로 먹이가 딱 나와. 불빛을 근데 또 반짝하고 나서 근데 한 5초가 지난 다음에 먹이가 딱 나와. 이거는 근접성이 다른 거죠. 0.1초 만에 먹이가 딱 나오는 건 근접성이 아주 짧은 겁니다. 그렇죠? 아주 시간 간격이 짧은 거예요. 인터벌이죠. 이 원래는 무의미했던 자극과 의미 있는 이 먹이가 등장하는 간격이 짧아. 그럴 때 하고 이게 막 5초가 되고 10초가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간격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간격이 계속 길어지게 될수록 학습 능력은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그리고 반대예요. 반대. 이 간격을 좀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학습 능력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해석을 주의할 때,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이게 지금 거의 0.1초, 0.2초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0.1초일 때보다는 0.3초일 간격일 때가 학습이 더 잘 되고, 0.3초 간격일 때보다는 0.4초일 때 학습이 더 잘 되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0.1초나 0.2초 정도는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냐 우리 인간도 우리 정보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시간인 거야. 너무 짧은 시간인 거지. 얘가 얘랑 연합되네. 요 정도 학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기에 0.1초나 0.2초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0.3초는 넘어가야 돼. 0.3초는 넘어가야 학습이 잘 되기 시작한다. 요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 정도 시간대에서는 학습, 이게 인터벌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학습이 더 빨리 일어난다.
10번만 해도 일어날 수 있고 5번만 해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막 5초 간격이 된다, 막 10초 간격이 된다, 또는 막 20초 간격이 된다, 1분 뒤에 나온다, 그러면 학습이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좁혀서 봤을 때는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보통 300ms, 1000분의 300초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건 넘어야 돼. 그 간격은 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5초 뒤에 나오고 10초 뒤에 나오고 막 20초 뒤, 1분 뒤에 나와서는 또 안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0.3초 이상에서 한 3초 사이,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300초에서 3초 안에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뭐야 이거 우연 아니야? 또는 막 그냥 무작위적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면서 학습을 못해.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이라는 거죠. 적당한 간격. 근데 파블로프가 연구한 걸로만 따졌을 때는 이제 요거까지만 연구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 후의 발견이라서 보충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이어야 돼. 근접성이 무조건 뭐 길다고 해서 잘 되고 또 짧다고 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적정한 시간, 정보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우연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한 시간, 그런 근접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뭔가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할 때 A 다음에 B가 바로 딱 나와. A 나온 다음에 한 0.3초 뒤에 B가 딱 나와. 그러면 A가 B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A 다음에 B가 막 20초 후에 나와. 그럼 이게 A가 B에 영향을 미친 건지 안 미친 건지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이 포유류, 강아지한테도 충분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의 근접성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학습을 많이 시킬수록, 즉 이렇게 연습 시행을 많이 시킬수록 이 학습이 좀 더 오래 가요. 어떻게 보면 또 오래 가고 침도 더 많이 흘리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요. 그래서 8번 시켰을 때보다는 연습한 다음에 똑딱똑딱 뭐 먹이 주고 침 흘리고 똑딱똑딱 먹이 주고 침 흘리고 8번 했을 때보다는 16번 했을 때가 더 어떻게 보면 침을 좀 많이 똑딱똑딱 소리만으로도 흘리는 거고, 또 16번 학습했을 때보다는 24번 학습했을 때가 좀 더 이제 강하게 흘리는 거고요. 근데 점점 그래프 지금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은 일정 수준, 즉 한 32번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32번 정도 이렇게 넘어가기, 30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체감한다는 말 혹시 알아요? 그래프가 뭐 특별히 증가하지 않죠. 학습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침 흘리는 게 더 뭐 많아지고 학습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충분히 과도하게 많이 학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이미 많이 학습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한계 요양 체감의 법칙 이런 얘기하고, 초코파이도 처음 먹을 때가 맛있지 뭐 2개, 3개 먹으면은 이제 슬슬 맛 없어진다 했던 거랑 이것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지. 이미 충분히 침이 충분히 나올 정도로 학습을 했어.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더 학습한다고 해서 우리 침샘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침샘, 또 강아지의 침샘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만큼 나오도록 학습을 했으면은 더 막 쥐어짜진 못해. 그게 이제 학습 한 24번에서 30번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학습한다고 해서 침이 막 더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이 학습할수록 소멸하는 것,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계속 이 똑딱똑딱 소리만 들려줬을 때, 들려주면은 언젠가 이렇게 익스팅션, 소멸되는, 즉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아요. 아, 이제 똑딱똑딱 소리만 계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게 있다 그랬는데, 학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소멸은 거의 안 되거나 이 소멸되기까지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침 분비량, 즉 학습의 뭐 강도를 여기서는 침 분비량으로만 측정을 했는데 단순히 침 분비량으로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 듀레이션, 학습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학습의 파급력이 얼마나 길게 가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뭐 44번 하고 뭐 100번도 학습하고 1000번도 학습하고 한 강아지가 당연히 오래도록 그거를 이제 간직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반복을 여러 번 할수록 아무튼 거의 이제 몸에 새겨진다고 할까? 몸에 새겨지는 그런 기억이 되는 것처럼 이 강아지한테도 오랜 반복을 할수록 거의 이제 뭐 몸에 거의 새겨진 기억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몰라,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나한테는 이제 조금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지. 뭐냐면은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학습 속도가 좀 달라요. 예. 일단 여기 Y라고 써 있는 게 0입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지, 청년들. 이 0이 가장 학습을 잘하죠. 그러니까 18살 이상인 사람들, 18살에서 보통 이제 50세, 60세 정도까지 청장년층이라고 부르는 그 나이대에서 학습이 제일 잘 돼요. 근데 C, 여기 C는 이제 차일드거든. children.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이죠. 미취학 아동들도 학습이 잘 되긴 하는데 오히려 0보다는 좀 덜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 우리 두뇌 발달이 18살 이상이 됐을 때 완성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인간의 두뇌는 18살 정도가 돼야 이제 거의 완전하게 발전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기능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 자기통제력이나 인내심, 절제력 같은 걸 발휘하는,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기능은 18살 이후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학습이 상대적으로 좀 둔해요. 근데 거의 학습을 못하는 게 이제 밑에 제일 아래, 올들, O. 요게 이제 65세 이상의 그 노년층을 말하는데, 노년층은 뭔가 새로운 연결을 학습을 잘 못해요. 연합학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한 걸 까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연합 학습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키오스크 사용 같은 거를 어려워하시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 이유가, 이런 모양의 버튼이 어떤 의미라는 걸 연결시켜야 되잖아. 그것도 일종의 연합학습이거든. 근데 이런 모양의 버튼이 이런 기능을 할 거라고 잘 연결을 못 시켜요. 그리고 내가 이런 터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이 나타날 거다, 그런 익스펙테이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뚝뚝뚝 눌러서 음료수도 시키고 햄버거도 시키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근데 그걸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혹시 계시면은 그거 가르쳐 보려고 해보세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걸로 배달하는 거 할머니가 해봐 막 이러면서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하란 말이야. 못해. 그 새로운 연합을 형성하는 거는 무척 힘들어합니다. 근데 기존에 학습한 것들을 더 잘하는 거는 아무튼 뭐 보통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는 아무튼 좀 약해진다.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서로 따지면은 부정적인 정서가 이 연합학습, 즉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을 하는데 이 좀 더 빨리 금방 학습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요. 여기 이제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갑자기 막 이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앞에 사람들 쫙 깔려 있는데 너 지금 발표해야 돼 막 이런 상황을 연출한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긴장을 유발한 거죠. 초조함을 유발하고 불안을 유발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이렇게 초조함을 유발한 대학생들이
어떤 이 탕 소리가 나면은 눈을 감고 뭐 이런 이제 연합학습을 시켰던 건데, 그런 거를 더 빨리 학습해요. 그러니까 뭔가 초조하고 긴장이 유발되고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될수록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은 더 빨리 이루어지더라. 특히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은 특정한 것에 주의에 초점을 기울여야 되거든. 먹이면 먹이와 똑딱똑딱 소리, 또는 불을 깜빡하는 것과 또 먹이, 뭐 이렇게 특정한 것에 주의를 딱 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정서가 그런 사실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기분 안 좋을 때 보면은 시야가 되게 좁아진다고. 특정한 것에 딱 꽂혀버려요. 그냥 그것만 집착한다고 해야 될까? 포커스가 거길로만 딱 집중이 되니까 다른 거는 안 들어오죠, 눈에.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어떤 소리와 눈 깜빡이는 이런 부분들, 특정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더 좀 쉬워진 거지. 부정적인 정서에 놓인 대학생들이. 그래서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을 더 빨리 학습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정서일 때는, 또는 뭐 중립적인 정서일 때는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좀 상대적으로 학습이 느려져요. 왜냐면은 긍정적인 정서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다, 보통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행복한 상태일 때는 시야가 넓어지고 한 가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을 하는 거에서는 이 긍정 정서가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을 하면은 어떤 한두 개에 딱딱 거기만 포커스를 맞춰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뭐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것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이러면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부정정서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는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일부예요. 일부 학습 심리학 일부로서 파블로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